어이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하이선이 오전 9시쯤 울산으로 상륙해서 내륙을 따라 북상한 뒤 오후 1시 반쯤 강릉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무태는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와 달랐습니다. 실종자가 발생했고 강풍으로 인한 정전과 시설물 피해도 컸습니다.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거셌는지 부산에서는 달리던 트럭이 넘어지는가 하면 사람은 걷질 못하고 또 새는 날지 못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 어디선가 철제 구조물이 나타나 아파트 1, 2층을 덮칩니다. 시속 120km에 육박하는 강풍에 아파트 인근에 있는 커피숍 철제 지붕이 날아온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잠자던 주민들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소리는 났죠. 소리 나고 바람 소리 많이 나길래 나오고 보니까.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마린시티에도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신발까지 벗겨진 한 남성은 강풍에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겨우 차도 한복판을 빠져나옵니다. 연신 날개짓을 하던 외가리도 엄청난 강풍에 날아오르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나갈 뿐입니다. 광안대교에서는 1톤 탑차가 다리를 건너다 강풍에 넘어졌습니다. 바람에 밀려 자칫 차량이 바다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소방차로 강풍을 막고 경찰과 함께 차에 갇힌 60대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바람이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개인마다 이제 몸에다가 이제 로프 같은 것도 결착하고 트럭 앞에 유리를 이제 절단. 해안가에는 거대한 파도가 육지를 덮치는 월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넘치면서 이 마을 앞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지진이 난 듯 모두 부서졌습니다. 바닷물이 밀려든 상점 내부는 난장판이 됐고 대문이 뜯겨지는 등 주택 피해도 컸습니다. 딴 데로 이거 좀 다 깨졌잖아요. 이거 네. 펜션요 요 돌 이거 이래 갖고요. 여기 있는 돌인데 다 무너져 가지고. 해운대 바닷가에선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해경은 이번 태풍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이번 10호 태풍 하이선의 동선은 지난주 9호 태풍 마이삭의 동선과 닮았습니다. 마이삭이 훑고 간 지역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태풍을 겪었다는 얘긴데요.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물에 완전히 덮여버린 주택가, 물 위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집안 바닥은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태풍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어온 이른바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지난 태풍에 젖은 땅이 다 마르기도 전 또 한 번 물난리에 주민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가 뭐라도 뭐라 지금 한 번도 문도 아닌데. 이게 살림이 엉망이라고. 폭우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주택가 일대가 사실상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마이삭 당시 생긴 강풍 피해로 유리창이 줄줄이 깨져나간 뒤 복구할 새도 채 없었던 상황. 나무 판자, 비닐막 등 임시 방편으로 창문을 막아둔 입주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안에 떨었죠. 이 세대들이 다들 하시는 얘기가 밤새 뜬 눈으로 다들 세우시고 이 많은 세대가 이제 복구를 하려면 수술을 기다리려면 나흘 만에 태풍 2개가 잇따라 휩쓸고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바닷가 마을은 거대한 해일 파도에 또다시 강타당하고 물에 잠겼습니다. 이미 지난 태풍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는데 야속하게도 이번 태풍이 비켜가주질 않았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 위로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골목길에는 대형 수조가 둥둥 떠다니고 미처 피하지 못한 자동차는 바닷물에 갇혔습니다. 태풍이 절정이던 오늘 오전 10시 반 경북 경주시 간포항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70너입니다. 74년 동안에 이런 일 보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경북 영덕 축산항 인근 마을은 파도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강한 파도가 일렁이며 포마를 일으켜 마치 거품기로 달걀 거품을 만든 것 같은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파도도 세고 이제 그 파도 때문에 이제 물이 이제 계속 이제 벽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거품도 일어나서. 해일 파도는 나흘 전 쑥대밭이 됐던 포항 구룡포항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지붕 일부가 뜯겨 나갔는데 하이선은 남아있던 슬레이터 지붕까지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나마 온전했던 가재 도구까지 전부 못 쓰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절반 날아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거 신발장 큰 게 있는데 그것도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신발도 지금 슬리퍼 신고 있습니다. 바다에 널브러져 있는 이 잔해들은 이번 태풍으로 생긴 겁니다. 저 앞쪽에 있는 옹벽이 지난 태풍 때 파손되면서 파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풍에 전신주 10여 개가 넘어지면서 마치 번개를 맞은 듯 불꽃이 튑니다. 태풍이 몰고 온 슈퍼 강풍에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겼고 양방향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2, 3호기의 터빈 발전기도 멈췄습니다. 한수원은 태풍의 영향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터빈 정지에 따른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석회석 채굴을 마치고 철수하던 작업자가 배수로에 거친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이 하천 주변을 분주히 오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삼척시의 한 석회석 채광 현장 부근에서 43살 박모 씨가 배수로에 빠진 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박 씨는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닥치자 일을 중단하고 철수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름 수로인데 거기는 유난히 깊더라고요. 깊어가지고 물살이 엄청 세요. 여기는 물살이 잔잔한데 여기는 엄청 센데 그 부분을 건너치면서 어떻게 발을 헛디딘 것 같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도 집채만한 파도가 덮쳤던 삼척 임원항은 이번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도가 높이 6m 방파제를 넘어 내항까지 덮치면서 항구 주변이 또 물에 잠긴 겁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거센 바람도 몰아쳤습니다. 내륙 지역의 지방하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불어난 물이 파도처럼 들이치고 거센 물살에 다리 위가 반쯤 잠기자 운전자들은 지나가길 포기합니다. 여기 다니면서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 누사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인 것 같은데 상황이. 일단 못 건널 것 같은데. 근처에서는 30여 미터 도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비에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이처럼 도로 한쪽이 완전히 사라졌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양군 서면 송천리와 설악산 부근의 속초 모구제 터널은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됐고 고성 지역에선 저수지 범람에 대비해 180가구 280여 명이 인근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왔다 계속 어제 밤부터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갔어. 방송하고 저 이장이 저 대피하라고 해서 다 왔지. 나흘 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강타한 태풍은 강원 동해안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경남 거제시에서는 아파트 뒷산에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려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흙이 흡사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 된 나무가 중심을 잃는가 싶더니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산 아래에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그대로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문동동의 한 아파트 절개면이 무너졌습니다. 붕괴 이후 1시간 넘게 흙더미와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밀려든 토사는 아파트를 덮치면서 입구가 막혀 40여 세대가 고립됐습니다. 창문을 통해 사다리를 타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또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번개 찾는 소리처럼 따닥탁탁 나더니 나중에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다보니까 바위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막 토사가 막 쏟아지길래
소방대원들이 토사에 깔린 50대 남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경남 김해의 한 철강 제조업체 외벽이 무너졌는데 쏟아진 토사가 공장 안에 덮치면서 작업 중이던 직원 9명 중 1명이 토사에 깔린 겁니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통과할 당시 경남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8.2m, 시속 138km를 기록했고 시간당 최고 59.7mm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이번 하이선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품고 있는 태풍이었습니다. 1시간에 40mm씩 퍼부은 물폭탄의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이어서 서창호 기자입니다. 물폭탄이 퍼붓자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른 거제시의 한 지하차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한 채 비상등만 깜빡입니다. 물속에 반쯤 잠겨 지붕만 드러낸 차량 위에선 40대 여성 운전자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애타게 기다린 10여 분 끝에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비는 밤새도록 왔고 우리 도로가 막 잠겨가지고 차들이 근거히 갔었고. 아파트 뒤편에 있는 야산에서 누런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바지를 걷어올린 채 연신 물을 퍼내보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마치 계곡처럼 흘러내리는 흙탕물에 배수로가 막히면서 주변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용량도 적고 막히다 보니까 그 엄청난 물이 이쪽으로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흙이 쓸려서 내려가는.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더미를 피해 1층 주민들은 밖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아파트와 인접한 산에서 물이 범람하면서 보시다시피 도시가스 관등을 묻어놓은 땅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움푹 패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상가들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컴퓨터 부품은 고쳐 쓰지도 못할 만큼 엉망이 됐습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침수 당시 시간당 4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인근 상가는 물에 잠겼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며칠 전 태풍 마이삭 때도 침수됐던 이 방앗간은 또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라도 건져보려 분주히 물건들을 빼내보지만 믿기지 않는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기계가 다 잠겼는데 며칠 만에 수리하고 청소까지 끝낸 상태에서 이틀 만에 이래 또 잠겼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해안을 스치며 물폭탄을 쏟아부은 태풍 하이선에 경남 지역 도심 곳곳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던 울산 산업단지는 복구가 되기도 전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도가 넘어와서 공장이 물에 잠겼고 정전으로 가동을 멈춘 곳들도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인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공단을 막아주는 방파제를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넘친 바닷물로 도로 100여 미터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며칠 전 태풍 피해를 입은 선박 기자재 공장은 복구도 마치기 전에 또다시 태풍을 맞았습니다. 해일과 강풍을 이기지 못한 일부 컨테이너 건물은 그대로 넘어갔고 조업으로 한창 바빠야 할 공장 내부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일부 공장도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오후 출근을 한 직원들은 배수 작업에 한창입니다. 울주군에 있는 신구리 원자력 발전소도 지난 태풍 영향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구리 1, 2호기는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정지된 뒤 현재까지도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외부 전력 계통에 문제를 발견하고 자동으로 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상황이나 이렇게 외부로 방사선 누출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네시스 등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5공장은 정전으로 오전 한때 생산을 중단했고 현대모비스 공장 역시 정전으로 3시간가량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기업체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밀려온 쓰레기들도 문제입니다. 제주에서는 마이삭 때 밀려온 쓰레기를 다 치우기도 전에 해안가 일대가 이렇게 또다시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 일대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파도를 타고 밀려온 폐허구와 주변 하천에서 떠내려온 부러진 나뭇가지며 기둥들이 쓰레기 더미를 이뤘습니다. 해안가에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까지 밀려들면서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인 채로 마구 쌓여 있습니다.
대략 가늠해도 높이가 1m 이상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인근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모래사장에는 해양 쓰레기와 해조류가 뒤섞여 기다란 띠를 이뤘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쓰레기 400여 톤의 절반을 꼬박 이틀간 치웠지만 또다시 쓰레기 폭탄을 맞은 겁니다. 다 치우기 전에 다시 올라와서 날이 좋아지면 또다시 그 포크레거 덤프트럭 중장비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치워나갈 생각입니다. 관광 명소인 용두암 인근 갯바위에도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주민들은 엄청난 쓰레기를 치울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태풍에 또 많이 저렇게 올라오니까 또 이제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원 동원을 다 나이 드신 분이라 진짜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지난주 제주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이 제주 해안변에 몰고 온 쓰레기는 1,700톤. 수거 작업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태풍 하이선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몰고 오면서 피해 복구에 쓰레기 수거까지 주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태풍 상황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영상에 담겨있는 위급했던 순간들을 윤수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포항의 한 도로. 조심조심 빗길을 달리는 차량 앞에 순간적으로 강렬한 불빛이 번쩍입니다. 연이은 불빛과 흰 연기. 태풍 하이선의 강력한 바람에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변압기가 폭발한 겁니다. 뒤이어 다른 전신주들도 강풍을 이기지 못해 바닥을 향해 누워버리고 지탱할 곳을 잃은 전선은 위태롭게 휘날립니다. 우지직거리면서 뭔가 합산되면서 터지는 소리 있죠. 변압기 터지는 소리 같은 소리. 바로 119 전화해서 시속 150km에 가까운 강풍에 커다란 나무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포항에선 건물 2층 높이의 가로수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그대로 달리던 차량 위를 덮쳤고 부산에선 한 승용차가 넘어지는 나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대피했던 주민들도 하이선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풍에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주택. 와, 지붕 다 날아갔어. 아이고, 큰일 났네. 부엌 등 집 내부가 훤히 드러났고 천정이 있어야 할 곳엔 나무 골격만 남아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커다란 창문 2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포항 남구에선 2층짜리 주택의 거실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집 안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창문이 다 넘어져가지고 깨진 상태에서 저 안쪽 방까지 파편이 다 튀겨 있었거든요. 쉴 새 없이 몰아친 파도도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근처 상점을 위협했고 해안도로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경북 영덕의 한 마을은 희뿌연 파도 거품에 뒤덮여 눈이 온 것처럼 하얘졌습니다. 마을 곳곳에 차오른 파도 거품은 성인 키를 넘겨 담벼락 높이까지 출렁입니다. 동해안을 훑고 올라간 태풍 하이선에 인근 주민들은 하루 종일 불안함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이 태풍 하이선은 원래는 동해를 따라서 북상할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실제로는 내륙에 상륙을 해서 4시간 넘게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이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까지도 예보가 엇나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도 기상청은 하이선이 동해 앞바다를 지나 북상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오전 9시, 하이선은 부산 앞바다가 아닌 울산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내륙을 휘저으며 강릉까지 북상했습니다. 태풍의 눈이 상륙한 동해안 내륙에서는 갑자기 시속 154km의 강풍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오니까 저희들 지금 지붕도 다 날아가고 이게 예방 조치를 좀 해놓고 올라야 되는데 바로바로 태풍이 올라오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고 참 너무 어렵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서쪽의 건조한 공기 때문에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분석했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공기가 열기를 지닌 태풍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로를 내륙 쪽으로 끌어당기는 걸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마이삭은 이제 그때 한기가 내려오는 걸 감안해서 좀 더 뭐 기상청 예보 쪽으로 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영향보다는 아마 그 기압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태풍의 발원지인 필리핀과 괌 인근의 해수면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다 보니 쉽게 태풍이 만들어지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찬 공기가 벽처럼 만들어져 앞으로 발생하는 태풍이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아직 11호 태풍이 발달할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말까지는 태풍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기상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한반도에 오기 전에 일본 규슈 서쪽 지방을 지나쳤는데요. 스치듯이 지나갔지만 그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주택이 무너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고 인명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해안가 호텔 벽면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유리창은 물론 창틀까지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람에 뜯긴 주택 지붕은 수십 미터를 날아가 난간에 부딪히면서 부서졌습니다. 나가사키에선 초속 59.4m, 시속 214km의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2층 집이 강풍을 못 이기고 쓰러지면서 담장까지 도로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신사 경내의 수령 200년 넘은 나무도 강풍을 못 이기고 쓰러졌고 시내에서도 건물 2층 철제 지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조차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뜯겨 나갔습니다. 하천변에 있던 주택과 건물은 산사태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산사태로 70대 노인 1명이 다쳤고 매몰된 가족 등은 지금까지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어젯밤 큐슈와 시코쿠 지방 등 850만 명에 대해 피난 지시와 권고가 내려졌는데 현재까지 사망 1명, 실종 4명, 부상 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대피소까지 정전 피해를 입는 등 한때 48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하이선은 큐슈 본토에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큐슈 전역이 태풍 오른쪽에 위험 반원에 들어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도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곳곳에도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2.5단계를 추가로 연장할지 말지는 이번 주 추세에 달려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회원수 3만 명이 넘는 수도권의 한 산악회. 당분간 모든 산행을 중지한다는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나흘 전 회원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지금까지 산악회 회원들 사이에서만 4명이 더 확진된 겁니다. 산악카페 모임의 참석 이후에도 같이 뒤풀이 차원의 식사 모임을 식당에서 했었던 것을 확인하고 또 경기도 부천에서 직장 동료와 가족들을 통해 15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은 계속됐습니다. 광주의 전통시장 식당에서 11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 전파도 아직은 불쑥불쑥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 아직 세 자릿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이전 수준에 근접하며 한층 수그러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삐를 풀기엔 이른 상황. 방역당국은 힘들고 어렵지만 일주일만 더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심야 실내 영업이 금지된 식당과 술집 대신 공원과 강변으로 몰리면 위험이 더 높아진다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을 사전에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당장 내일부터 9세 미만 아이에 대한 독감 접종도 시작됩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의심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감별하는 게 이번 가을철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추석 방역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대전에서는 감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던 두 집단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보았더니 건강식품 사업설명회가 출발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집단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건강식품 사업설명회가 열렸던 대전 시내 한 사무실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열려 그동안 설명회 개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었던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해보니 대전 지역 확진자 7명이 이 설명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규모 그룹별로 하루 종일 이어진 설명회에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 1명도 참석했는데 최초 전파자가 누군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약 12명 정도가 같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 그 진술을 저희가 받아냈고 그 건물 출입자의 CCTV를 확보를 해서 최근 대전에선 웰빙 사우나 세신사를 통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들 2명의 세신사도 이 설명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CCTV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결국 설명회에 참석했던 웰빙 사우나 세신사 2명을 통해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설명회 참석자들을 통한 N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시는 건강식품 설명회 참석 사실을 숨긴 세신사 등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설명회 개최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전에선 고3 여학생 1명이 확진됐는데 해당 학교에 대한 긴급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청양 김치공장에선 확진자가 추가돼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합의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가지 않던 전공의들이 내일 아침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복귀 결정을 내렸다고 하다가 막판에 번복을 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복귀하는 건지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윤수 기자.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자, 전공의들 내일은 정말 복귀하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의 결정은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집단 휴진을 유보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내부 반발에 부딪혀 하루 미뤄진 건데요. 오늘 전체 전공의들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내일 오전 7시에 복귀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 내렸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업무 복귀를 포함해 단체 행동 수위를 1단계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1단계란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내일부터 상당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업 철회에 반대하는 전공의들도 여전히 많고 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복귀 여부는 내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공의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를 한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구제를 해달라는 거죠? 네, 의대생협의회는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험의 접수 마감 시한은 어제 자정까지였는데요. 전체 대상자 3천여 명 중 14%에 해당하는 446명만 응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14%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올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한 차례 시험 접수 일정을 연기해 준 만큼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반발했는데요.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면 정부와의 합의도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공의협의회 역시 의대생들이 2주 내에 구제되지 않으면 다시 집단 휴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겨우 봉합되는 것 같았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가 끝내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준 건데 이걸 어겼다면서 보석 보증금의 일부도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석방 140일 만에 다시 수감되기 직전 전광훈 목사는 신도와 지지자들 앞에서 거듭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체 전락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자신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몰수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항고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법원이 밝힌 보석 취소 이유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조항이 전부입니다.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당초의 보석 조건을 전 목사가 어겼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전 목사는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지난 4월 풀려난 뒤 각종 집회에 참석했고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점령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바로 저 나쁜 놈들을 저희들은 절대로 좌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달 광복절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불법 논란이 제기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결국 집회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름간 입원하면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는 신문조차 열지 못했고 법원은 서류만 검토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원래 오늘 문재인 정부를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고 정은경 본부장이 방역 전문가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다 재수감 결정이 나오면서 이 기자회견도 무산됐습니다. 호송차에 오를 때에는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입니다.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온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 오후엔 구상권 청구를 공언한 서울시장 권한 대행을 형사 고소한다는 회견을 예고했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고 국제 공조에도 돌입하겠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취재진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도 전 목사 측에 가세했습니다. 박 대표는 실제로 전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옆 사택을 찾아왔지만 기자회견은 전 목사의 보석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산됐습니다. 없죠? 기자회견 때 오늘 어떤 얘기 하려고 하셨어요? 오늘 기자회견 없어요. 오늘 그건 변호사님들이 하게 돼 있어요. 전 목사는 재수감 호송차를 타기 직전에는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방역 당국에 직접 물어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방역을 제가 조성했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또 재구속되지 않습니까? 전 목사 말대로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희도 의아하던 참이었거든요.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신도명단을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늦어도 내일 중 소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경찰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재수감됐고 경찰은 서울구치소와 협의해 전 목사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피해가 큰 사람들을 선별해서 주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불만이 커질 거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직접 이해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 내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닫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단 전 국민 지급론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며 반대하는 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또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을 하기엔 재정 부담이 크다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부터 맞춤형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 국민 지원이 안 되면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질 것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격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여당 지도부의 선별 지급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도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 추석 전에라도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4차 추경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별 지원 대신 피해 맞춤형 지원이란 표현을 줄곧 썼습니다. 단순히 정치권 논란을 넘어 선별이란 표현에 담긴 차별과 이로 인해 실제 반발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그동안 간신히 버텨왔던 자영업자들, 이제는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입은 끊겼지만 임대료나 대출 이자 같은 지출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소상공인 10명 중에 7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물 곳곳에 임대 광고가 붙은 이대 앞 거리. 영업 중인 가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간간히 문을 연 곳도 코로나 재확산 이후 손님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8월 달에 조금 괜찮아지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다시 심해져서 요즘은 전혀 없어요. 뭐 5만 원 벌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장사라도 할 수 있으면 사정이 나은 편.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 헬스장은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문을 닫아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2주 동안 문을 닫으면 또 회원 기간을 2주간 더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2주 문 닫지만 4주 동안에 저희는 수입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배달 알바로 생활비는 어떻게 번다지만 임대료 등 매달 고정 비용 1,000만 원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하면은 뭐 4만 원, 5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먼저 굶주림에 죽을 것 같은. 코로나19 피해액이 매달 500만 원이 넘는다는 소상공인이 절반 이상. 이러다 보니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폐업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문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인데 뭐 지금 무슨 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마음은. 정부는 이처럼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종이나 매출 급감을 증빙하기 힘든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북한도 태풍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이번에도 이른 아침부터 방송을 통해서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피해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태풍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강원도 원산 해안가. 폭우로 불어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키고 도로까지 바닷물이 밀어 닥칩니다. 강풍에 현장 기자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이 바람과 폭우는 더 기습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전 7시부터 거의 매시간 강원도 원산시와 통천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장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물바다가 된 도로 위에서 마이크를 든 기자는 북한 아나운서와는 다른 긴박한 어조로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세찬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이 거센 바람에 뒤집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자가 있는가 하면
이에 질세라 다른 지역의 기자는 차 안에서 강풍을 피하는 독특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용량이 점점 최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 안에서 태풍 10호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북한 방송은 8호 태풍 바비 때부터 태풍 상륙 예상 지역에 기자들을 보내 이례적으로 현지 피해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전화선이 끊기고 가로수가 꺾인 모습이나 배수시설이 미비해 강처럼 변한 도심 도로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지난주엔 태풍 마이삭으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고 주택 천여 채가 무너진 피해 상황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현장을 찾아 책임자들을 문책했다고 신속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피해의 엄중함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수해 복구 노력을 김 위원장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 창건 75주년에 뚜렷이 내세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전화 이봉용으로 이번에 수해 복구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당원들에게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달라고 공개 호소한 지 하루 만에 30여만 명의 당원들이 화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났다고 진술을 했는데 당시 집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초등학생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자정 무렵 경기 부천시의 한 동네. 캄캄한 골목길에 순찰차들이 차례로 모여들더니 경찰관들이 인근 빌라로 급히 뛰어나갑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소방대원들도 출동합니다. 밤 12시 반쯤 골목에 있는 빌라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신고를 한 건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딸이 신고를 했는데 옆방에 딸 방이 있는데 거기 얼마나 시끄럽게 해서 비명소리 들리고 막 그러니까 애가 바로 신고를 한 거죠. 버스기사인 42살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남편 또한 자해를 해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어린 딸은 사건 직후 친할머니가 데려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연계해가지고 해주고 그래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했죠. 배달이 많아진 만큼 민폐 고객도 늘었습니다. 요구사항부터 심상치 않은 짬뽕 주문. 홍합을 뺀 만큼 면은 더 줘야 하고 많이 매우면 좀 덜 맵게, 식으면 돌려보낸다는 엄포까지. 앞건은 이곳에서 20년 살았다는 뜬금없는 장기 거주 고백. 알아서 잘하라는 으름장일까요? 성인 남성 3명이 닭발 먹는데 처음 남긴다며 불만 있으면 찾아와서 뒤집어 엎으라며 굳이 문신 새긴 팔뚝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욕설은 없지만 왠지 협박 같죠? 욕설이나 비방 뭐 이런 내용이 아니면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의 바르게 존댓말을 써가면서 가게를 깎아내려도 저희가 그 리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수는 내가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니까 별점 테러를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치킨 메뉴의 핫이 뜨겁다는 뜻인 줄 알았지 매워서 하신 줄은 몰랐다며 영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찰하게 하는 고객입니다. 업주는 이런 항의는 처음 듣는다고 하소연합니다. 뼈 치킨이 왔다. 아이 먹을 건데. 여기까지만 보면 배달이 잘못 온 것 같죠? 그런데 이 고객은 본인이 깜빡하고 순살 체크를 안 했다고 합니다. 6가지 맛을 고를 수 있는데 한 가지로만 선택한 주문 실수는 인정. 그러나 매장에서도 주문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한 번쯤 생각했어야 한다며 은근히 책임 전가까지 하는데요. 황당한 요청도 종종 있습니다. 벨 누르고 누구세요 하면 욕설을 해달라. 배달 올 때 개인 심부름을 맡기기도 합니다. 쓰레기 좀 버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려가시는 길에 좀 이것 좀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기본 구성에 없는 메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안 준다고 별점 테러로 보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란이 포함되지 않은 메뉴에 여러 가지를 추가했으니 그깟 계란 후라이 서비스 좀 하라는 훈계도 늘어놓고요. 채소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줬더니
통째로 져서 성의 없다, 사다 먹으란 소리 같다며 별 하나 뺐다는 리뷰에도 식당은 죄송하다, 많이 드릴 마음에 그랬다며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 리뷰부터 시작해서 요구치가 이제 높아지는 걸 보면은 소비자분들의 가치라는 갑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국회 연설에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말 우분투를 앞세워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조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 여당 대표 자격으로 처음 서는 국회 연단. 공들여 준비해온 말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언어였습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초유의 국난을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가는 국민들의 모습이 정치권에는 없다며 정쟁 중단과 정책 협치를 강조한 겁니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의 재개, 여야 간 유사한 정책의 공동 입법을 제안했고 전국민 고용보험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며 사과했습니다.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대선 주자로서 사실상 첫 공식 메시지임을 감안한 듯 국가 비전도 밝혔습니다. 함께 잘 사는 인류 국가라는 주제 아래 행복, 포용, 창업, 평화, 공헌 국가를 지향했는데 현 정부 국정 기조인 함께 잘 사는과 보수 정부가 선호하던 인류 국가라는 표현을 함께 써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당을 향한 공세는 최대한 절제했지만 개천절 집회 추진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 공수처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는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의 작은 걸음이 시작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호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결별하라며 갈라치기에도 나섰습니다. 연설 직후 여야는 연간 11인 가족 돌봄 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 처리했고 이용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긴급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차 대출 때에는 밤새 줄을 서가면서 신청했는데 현재 2차 대출은 어찌 된 게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 대출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 대출이 자영업자를 외면하고 있다는데요. 전형적인 보여주기, 생색내기 정책이 돼버린 이 긴급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몇 시간 대기는 기본,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로 은행 창구가 북새통입니다. 반면 오늘 여의도 한 은행의 코로나 전용 대출 창구.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찾아오는 자영업자가 없습니다. 1차 긴급대출 때보다 2차 긴급대출 신청이 적은 게 사실이고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차 긴급대출 시행 이후 3개월여 동안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이뤄진 대출은 5,837억 원뿐. 총 10조 원 재원의 6%도 안 됩니다. 2차 긴급대출은 1차 때 폭발적인 수요를 보고 시행한 것이지만 문제는 달라진 대출 조건이었습니다. 1차 대출이 3천만 원 한도의 연 1.5% 금리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줬다면 2차 대출은 한도 1,000만 원에 금리도 3에서 4%로 1차 때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책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별반 나을 게 없었던 겁니다. 금액 자체도 너무 소액이고 금리도 굉장히 높죠. 그 정도면은 은행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부가세 과세증명원에다 3년간의 재무제표 등 내야 하는 서류까지 많고 복잡했습니다. 대출도 어차피 빚이잖아. 신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서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뭐 좀 원하는 만큼도 안 나오고.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긴급대출이 외면받자 은행들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상한선이 4.99였었는데 상한선을 2.8로 낮춘 거죠. 금융위원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출 한도를 올리고 금리는 더 내리는 등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대전에서는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여온 폭주족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20, 30대인 이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280km의 엄청난 속도로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여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 자정 무렵 대전 도심의 도로. 승용차 2대가 횡단보도를 출발선 삼아 대기하다 수신호에 맞춰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500m 이내의 짧은 구간에서 속도를 겨루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스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도로를 막아 만든 공간에서는 노란색 스포츠카가 제자리를 빙빙 돌며 드리프트라는 고개 주행을 벌입니다. 대전 충남 경계에 있는 한 터널에서도 주말마다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됐습니다. 짝지어 터널 속으로 들어간 차량 2대가 순식간에 CCTV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 특정한 지점에서 속도 경쟁을 벌여 승자를 가리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 당시 현장엔 단속 카메라가 없어 CCTV 화면을 분석했더니 평균 속도가 무려 시속 282km로 나왔습니다. 터널 내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다 속도 분석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에 대해서 그 카메라 나타나는 사라지는 값을 구하니까 속도가 나오게 됐어요. 이처럼 도심에서 주말마다 난폭 운전을 벌인 6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20대와 30대 자동차 동호인들이었습니다. 일부는 거의 매주 불법 레이싱에 참여할 만큼 중독 수준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경주를 즐기다 사고를 내고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새학기를 맞은 미국 대학들의 학생들이 복귀를 하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강 파티 등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자 방역 수칙을 어기면 정학 등의 징계를 내리는 대학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대 근처의 한 공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파티를 즐깁니다. 일부는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서로 몸을 맞붙여 춤을 추다 보니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 여기저기 넘쳐나는 쓰레기들은 지난밤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I live in this neighborhood. It makes me concerned that COVID's going to spread when we've worked so hard, and I think they should be banned. I think it shouldn't happen. 뉴욕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미 학생 20여 명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도 파티가 계속되자 다음 날 트위터에 파티에 참석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에선 신입생 11명이 쫓겨났습니다. 임시 기숙사로 사용되던 호텔 객실에 모여 놀다가 교직원에게 적발된 겁니다. 우리 돈 4천만 원이 넘는 학비도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Within a week of getting here, they broke the rules and those are the consequences. 이처럼 대학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민감한 건 최근 대학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엘라베마 대학에선 단 일주일 새 신규 확진자가 846명이나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00개 가까운 대학 도시들에서 가을 학기 들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들의 감염 폭증은 빠른 전파로 지역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징계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I wear this mask for my family because I have the responsibility of keeping them safe.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학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될 거란 우려 속에서도 대면 수업을 재개한 건 재정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홍콩 경찰이 이번엔 12살 소녀를 체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그저 문구점에 가려고 시내에 나온 것뿐이라고 항변을 했지만 경찰은 물리력까지 동원을 해서 이 소녀를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홍콩 도심, 하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여학생. 경찰이 토끼몰이를 하듯 쫓아갑니다. 학생은 경찰과 상점의 사이를 타서 달아납니다. 곤봉을 든 경찰을 피하는 듯 했지만 곧 다른 경찰이 정면으로 몸을 부딪혀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경찰 몇 명이 더 모여들어서 이 학생을 누르고 제압합니다. 12살 소녀는 미술용품을 사기 위해 시내에 나왔다고 했는데 경찰은 수상한 낌새를 보여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는 홍콩 입법회 선거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선거를 1년 연기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홍콩과 중국 중앙정부에 반대할 기회를 잃어버린 시민들은 거리에 모였습니다. 想出嚟話翻俾啲人聽，我哋冇忘記可能被捕嘅其他人或者流亡咗嘅人。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방에서 스프레이를 꺼내 들어 시위대에 발사하는가 하면 이미 도로 바닥에 쓰러져서 제압당해 있는 시위대를 또 짓누릅니다. 체포한 시민을 아스팔트 바닥에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연신 후추탄을 발사하며 경계를 강화하는 경찰의 모습. 시민들은 이들 경찰을 향해 무언가를 던져대며 강한 반감을 드러낼 뿐 무력합니다. 마치 관용은 없다는 듯한 12살 소녀에 대한 강경 진압. 시위에 나선 사람은 모두 찾아서 추적해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복 경찰 대거 투입.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우산을 던지고 구호를 산발적으로 외칠 뿐 조직적인 시위는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289명을 체포했습니다. 特区政府和香港警方依法执法，维护香港社会和法治秩序。 강한 진압 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중국 정부의 입장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시위 진압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제 홍콩 시위는 끝났다라는 걸 강변하려는 듯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조금 줄어들었던 음주운전 사고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시 15% 증가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경찰은 음주 단속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 새벽 시간 등에 경광봉을 고정한 세 사람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이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울트라 마라톤 참가자들이었는데 3명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비까지 내리던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에선 전조등과 후미 등을 모두 끈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는데 경찰이 차적조회로 40대 운전자를 찾아낸 결과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두 건의 사고를 포함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5천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6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연말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그 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 1,000건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속이 줄었다는 생각과 단속 방식의 변화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계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 단속이 완화됐다는 일부 오해가 있어 사고 증가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제 음주 단속 횟수를 늘리고 점심시간 등에도 수시 적발을 하는 등 늘어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엄마 찬스는 조국 대자비인데 대자비 하면 이제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다. 그런 묘한 느낌을 이제 말하는 건데 지금 그 추미애 법무장관 둘러싼 논란이 조국 전 장관 때와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 그대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 부으면서 1년 전 조국 전 장관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발언들 들어보시죠. 네.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박혜성 황제 공복모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뷔더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독자적인 특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네, 서울대 법대 교수 아빠를 둔 덕분에 딸이 여러 가지 스펙을 쌓을 수 있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작년 한 해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논란. 그러니까 여권을 향해서 야권이 다시 한번 이 불공정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뭐 의도가 담겨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현직 법무장관이 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야당의 공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법무부 장관들이 계속 공세를 받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야권이 지나치게 무리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생각이 들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본인 스스로도 신속한 수사를 지금 원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나 그 공세가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좀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발언 태도가 이런 사태를 더 키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네. 여당은 다시 불거진 이 불공정 프레임이 또다시 젊은층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 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보고를 지금까지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헬멧은 심상정, 노회찬법 이번엔인데 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오늘 공사장 안전모를 쓰고 등장을 했다는데 네. 고 노회찬 의원이 남긴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요. 네, 그런데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이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헬멧을 쓰고 나와서 통과 의지를 강조한 건지 어떤 법안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국회는 공범이자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방망이 처벌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선언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자, 이제 산업재해 얘긴데요. 산업재해가 이제 노동자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서 이제 기업들 책임이 가볍다는 거는 이거는 뭐 반박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은 사업자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피해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머물다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 또 제품의 소비자들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못을 박은 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나 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것도 모두 이렇게 처벌을 하고 배상을 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네. 이 정도는 되어야 기업들이 처벌이 무서워서 안전에 신경을 쓸 거다. 2017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고 노회찬 의원 당시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이제 우리에게도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국회 연설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고요.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새 정강에 이 산업재해를 근절하자 이런 표현을 넣기는 했는데 아직 이 법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내일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류현진을 기대하는 토론토 감독과 걱정하는 양키스 감독의 반응처럼 두 팀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승부입니다. 전훈칠 기자입니다.
토론토는 오늘도 예측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4대1로 끌려가다 5회와 6회에만 무려 9점을 쏟아부으며 화끈한 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류현진도 홈런을 친 텔레스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늘 승리로 토론토는 양키스를 한 경기 차로 제치고 지구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가을 야구의 운명을 좌우할 양키스와의 3연전이 시작됩니다. 첫 스타트는 류현진입니다. 올해 한 점차 승부를 20번이나 치르면서 투수진이 바닥난 토론토 사정상 류현진의 호투가 절실합니다. Bullpen is real thin right now, so that'll be great. I'm hoping for another good game by Ryu. 류현진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 기록이 정정되면서 평균 자책점 리그 4위. 6.1이닝 이상 무실점하면 2위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키스와의 악연도 끊을 기회입니다. 데뷔 첫 해엔 이치로에게 홈런을 얻어맞아 패전 투수가 됐었고 작년에도 홈런 3방으로 1점대 평균 자책점이 무너지는 등 좀처럼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에이스로 거듭난 올해 지금은 양키스가 류현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Concerned about the Blue Jays tomorrow, and I think we're facing Ryu. We are fighting for a playoff spot, so you understand the urgency. 내일부터 치러지는 17경기 가운데 양키스와의 맞대결만 10차례.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는 류현진이 또 한 번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전은치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는 프리시즌 경기에서 2골을 터뜨렸습니다. 손장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폴란드 1부 팀과의 친선 경기. 팀 동료 맞고 흐른 공을 정우영이 깔끔한 선제골로 연결합니다. 11분 뒤에는 결승골까지 터뜨렸습니다. 권창훈의 킬패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의 강렬한 인상으로 다음 시즌 코리안 듀오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내내 화려한 발재간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안수 파티. 순간적인 방향 전환에 이은 슈팅으로 팀의 3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올해 17살로 스페인 A매치 최연소 득점 기록입니다. 웨일스의 19살 신성 윌리엄스는 불가리아전에서 추가 시간 득점골을 뽑아내 긱스 감독에게 네이션스컵 2연승을 안겼습니다. 템파베이가 3대4로 뒤진 연장 10회 말 대타로 나선 최지만이 우익선상을 꿰뚫는 2루타를 터뜨려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최지만의 동점 적시타를 발판으로 템파베이는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뽑아내 마이애미의 끝내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이끈 르브론 제임스의 더블 클러치 덩크입니다. 차공력이 엄청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지금은 이렇게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덥고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는 지역이기 때문인데 비의 강도는 시간당 5mm 안팎으로 약한 편입니다. 이번 태풍은 동쪽으로 치우쳐 북상을 하면서 서울에는 49.7mm의 비가 내린 반면 강원도 진부령 373, 경북 양산에도 275mm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또 제주 산지에도 550mm에 가까운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비가 잦아들어도 바람은 아직입니다. 여전히 설악산에는 시속 90k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되고 있고요. 태안 95, 진도 91.4km의 강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최고 40mm의 비가 더 오겠고 영동과 경상도 지방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내일은 낮부터 날이 개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나라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머물면서 이렇게 서울 등 내륙 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를 밑도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7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